맑고 큰 호수를 따라 펼쳐지는 고색 창연한 도시. 여기가 이탈리아 중북부의 만토바이다. 자그마한 자갈로 촘촘하게 다져박은 소르델로 광장을 지나서 고풍스런 성당에 이르면 그 오랜 전통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의 다른 고도시들과 별로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만토바가 바로 저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베르디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가상 무대 만토바. 하지만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을 적신다. 베르디가 오페라의 제왕으로 불리운 건 1851년 그의 걸작 리골레토가 탄생하면서부터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왕은 즐긴다를 기초로 해서 완성됐다. 이 작품의 본래 무대 프랑스는 공연 당시 모두 가공의 장소인 만토바로 바뀌었다.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동맹국인 프랑스의 비위를 건드린다고 해서 검열관들은 무대 배경을 바꾸지 않는 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리골레토의 집은 베르디를 사랑한 호세 사람들이 오페라에 나오는 무대와 가장 비슷한 집을 찾아내 재현시킨 곳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처럼 가공의 무대를 통해서라도 베르디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곡주 리골레토의 동상을 보면 그의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무대는 16세기 만토바, 리골레토는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을 모시는 곡주 황제다. 공작이 리골레토의 아름다운 딸 질다를 유혹하자 그는 자객을 시켜 공작을 암살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순정의 질다는 공작을 사랑한 나머지 공작 대신 죽음을 당한다.
her fancy never comes Christmas. Though so desirable, yet she'll deceive you. She'll steal your heart away, then she will leave you. With a look so charming, she will ensnare you. Then, my friend, beware, for fickle is he. Fickle is he. 오페라의 배경에 맞춰 가공 무대를 만들었을 정도로 위대한 베르디. 취재팀은 베르디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그의 고향 마을을 찾았다. 베르디를 기려서 마을 이름조차 론꼴레 베르디로 바뀐 곳이다. 그가 태어난 1813년 당시 이 마을은 고작 인구 1000명의 작고 가난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다. 낯을 가리키는 마을 이름 론꼴레, 녹색 수풀이란 뜻의 베르디. 그 이름이 말해주듯 주변엔 몇 채의 대장간과 농가가 들어섰을 뿐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건 작은 여인숙을 경영하는 아버지, 그리고 몇 가지 차파를 팔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위대한 오페라 황제의 탄생은 결코 화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쪼들리는 살림 속에서도 여인숙에 드나드는 유랑악사들은 어린 베르디를 즐겁게 했다. 그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음악에 예민한 베르디의 귓전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가 태어난 생가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베르디 기념관이 되어 170여 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다. 베르디가 탄생한 2층의 작은 방 역시 손대지 않은 채 질박한 분위기를 전해준다. 가난한 아버지를 졸라 8살 생일 선물로 받은 스피네시야말로 어린 시절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이 낡아빠진 스피넷이 망가졌을 때 무료로 수립을 해준 조율사는 피아노 안쪽에 이렇게 기록했다. 소년 베르디의 재능이 내 수고비를 대신하고도 남는다. 천재 소년 베르디를 키워낸 마을. 어린 시절에 베르디가 뛰어놀았던 집 앞마당에는 아직도 미르나무가 자라고 있다. 미르나무는 높이 가지를 뻗어올렸고 베르디의 명성 역시 하늘 끝까지 올라 고향 마을의 영광을 더한다. 베르디의 생가 앞에 놓인 벤치. 이 고장에 노인들이 나와 앉아 한담을 즐긴다.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나부코의 한 소절. 하지만 별로 신기한 일은 아니다. 이곳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를 멋지게 따라 부를 수 있다. 론골레의 영광인 베르디는 항상 이 마을에 살아있는 영웅이기 때문이다. 성 미켈레 교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고작 9살 나이에 전속 파이프 오르가니스트가 됐던 것. 베르디 음악 세계의 요람이다.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 마침 베르디의 손길이 닿았던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대로 남아서 맑고 고운 음색을 들려주고 있었다. 미사 시간에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어린 베르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버지, 음악 공부를 시켜주세요. 언젠가는 이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을 제가 연주하게 될 거예요. 어린 시절 그가 품었던 소망은 마침내 이 작은 마을 성당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을, 아니 전 세계를 웅장한 오페라로 뒤덮어버린다. 미켈레 교회는 베르디에게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긴다. (1814년 1월) 평화롭던 마을에 오스트리아 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한 살 난 베르디를 품에 안고 바로 이 성당 종로 밑에 몸을 숨긴다. 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탈리아는 외세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어둡고 좁은 종로 밑방으로 피신할 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 어린 베르디의 잠재의식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이 민족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심이 이때부터 길러졌던 것은 아닐까. 훗날 그의 오페라에는 이 같은 저항의식이 담겨졌고 중기작품인 가면무도회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다. 가면무도회는 18세기 말 스웨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구스타프 3세의 암살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그의 불타는 애국심은 공연이 끝난 뒤에 비바 베르디를 외치는 관중의 환호로 이어졌다. 이 민족의 독재자를 물리치고 비토리오 에마누엘을 통일 이탈리아의 왕으로 모시라! 이 민족적인 외침의 첫 글자 역시 비바 베르디라는 암호로 통했기 때문이다. 론콜레에서 국민학교를 마친 베르디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10살 때 이곳 부세스로 옵니다. 이곳은 밀라노 동남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구 2,000명 정도의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빈에서 로마로 내왕하는 길이어서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당시 이 부세스 음악협회 회장이었던 안토니오 바레치는 베르디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베르디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후에 그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베르디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들이 모두 오랫동안 외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베르디의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후에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부세토는 베르디가 오페라에 성공한 마이런에도 언제나 마음속에 끈끈한 정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찾았던 베르디 음악을 본 고향입니다. 바레치의 집 역시 베르디와 마르게리타가 함께 앉아 건반을 두드리던 피아노. 베르디의 흉상이며 젊은 날의 사진들이 잘 보관돼 있다. 바레치는 베르디 음악 수업의 후원자로 나중엔 젊은 음악가의 장인으로 평생 베르디를 아끼고 돌보아준 은입니다. 바레치의 한 가족으로 생활하던 베르디는 그 집안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한다. 부세토에서는 누구든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살아 숨쉬는 베르디와 만날 수 있다. 골목, 상점의 진열장마다 식당의 이름이나 베르디의 얼굴이 들어있는 지폐에서도 그의 예술혼이 짙게 묻어난다. 이제 베르디 음악 콩쿨로 더 유명한 이곳 부세토에는 뛰어난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영예의 우승자 명단을 장식하기도 한다. 부세토 사람들은 거리며 건물 이름에 베르디 세 글자를 따서 붙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 작은 동네에 오페라 공연을 위한 가극장이 있는 것도 베르디의 고향다운 면입니다. 이 극장의 외벽엔 평소 베르디가 존경하던 두 사람, 비토리오 엠마누엘과 가리발디 장군의 대리석 부조가 새겨져 있다. 그는 이 극장을 짓는데도 막대한 기부금을 희사했다. 이때 마련된 베르디 지정석은 살아생전 베르디 자신의 영광이었고 그가 죽은 뒤엔 이 극장의 영광으로 남아있다. 취재팀은 부세토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카를로 베르곤지를 만나 베르디의 음악 세계와 그 자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절들어 세계 제1의 테너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군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테너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무대에 설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야간 저는 세계 제1의 성악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에서부터 멜로디와 마그네에 이르는 모든 오페라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악가는 대개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하시게 마련인데 제 자신은 다른 평론가들이 평하듯 메리디의 작품에 알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메리디처럼 작곡가의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다만 무쇠토에서 작곡가가 되려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메리디와는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호텔은 보시다시피 두 사람의 포스터계라는 뜻으로 메리디 오페라의 제목이죠. 제 호텔에 왜 이름을 달았는가 하면은 저는 꼭 메리디 작품과 관련되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의 작품명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곳이 많더군요. 그래서 없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팔라조 오르란디, 베르디가 36살 되던 해에 마련한 집이다.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2층 베란다. 그 한쪽으로 들어서면 베르디가 지내온 젊은 날의 채취가 그대로 느껴진다. 한 독지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이 기념관은 이미 9년 전에 사별한 마르게리타와 베르디의 사진이 나란히 액자 속에 부세토에서 청년기를 보낸 베르디는 음악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밀라노 진출을 결심한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공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밀라노는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눈부신 상업과 예술의 메카 밀라노 진출은 베르디가 생각한 대로 하나의 도약대가 됐다. 밀라노 진출 초기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고 게다가 초연된 오페라마저 참패하는 불행이 닥쳤다.
절망의 늪에서 그를 구해낸 건 오페라 나부코의 강렬한 메시지였다. 가라, 내 마음이여, 황금의 날개를 타고 가라. 이처럼 밀라노는 베르디에게 있어 좌절과 영광이 엇갈린 곳이다. 모든 음악가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서보기를 꿈꾸는 스칼라좌의 무대. 스칼라좌를 향한 베르디의 집념은 마침내 또 하나의 걸작, 나부코의 대성공으로 실현된다. 리셋토 롱손에서 출생한 유제페 베르디 이 작곡가는 일찍이 미라노로 올라와서 베르디 음악교에 시험을 치고 이곳에서 자기 뜻을 얻으려고 했었지만은 음악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입학이 못했다 하더라도 1839년에 오베론 곰떼리 산이 모시 기초라고 하는 오페라로 해서 26살 때 자기의 작품을 이것에다 올림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종합 7개의 오페라를 이것에다 상영된 특히 이 오페라하고는 가까운 관계를 가진 작곡가로서 명성 높습니다. 오랫동안 카이로라든가 런던, 파리 또는 라카라비아다 하고 리고네스 같은 것을 상영한 베니스, 로마 혹은 나폴리, 산카르로 등에서 자기 작품을 상영하다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오텔로하고 파스타프 이것을 1823년으로 해서 이것과의 인연을 오래오래 가졌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런 베르디를 위한 하나의 기념, 마치 사랑하면은 베르디하고는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 라스칼라 극장은 베르디만을 위한 독립 전시실을 갖고 있다. 지금 이 방은 특별히 베르디를 위한 전시실입니다. 이처럼 베르디의 전시실이 따로 마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의 대부분은 우리 박물관의 원래 소장품들은 아닙니다. 베르디가 음악인을 위한 휴식의 집, 즉 베르디 양로원이라 불리는 곳에 남겼던 유물들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디 당시의 취취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베르디의 것으로 휴식의 집에 남겼던 것이죠. 꽤 많은 작품이 무대에 올랐던 스카라 극장의 입장에서 볼 때 베르디를 위한 별도의 특별 전시실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르디 음악원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우리 밀라노 음악원은 군에 입학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도 형편없는 데다가 입학 연령도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라오. 시험관에 그릇된 판정은 결국 훗날에 가서야 베르디 음악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잡힌 셈이다. 당시 베르디 오페라 작품의 출판을 맡았던 리코르디 출판사는 베르디 음악의 후원자로서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1800년대 초에 밀라노는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스칼라 극장과 같이 큰 공연 무대 말고도 많은 극장이 있어서 작곡가, 성악가 등 음악가들이 밀라노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근대음악 악보의 출판은 리코르디가의 설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세페 베르디가 오페라 작곡가로서 입신하기 위해 밀라노로 왔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는 스칼라 극장에 초대받은 후 바로 리코르디와 접촉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코르디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는데 설립자인 조반니 리코르디, 그 아들 티토 리코르디, 그리고 줄리오 리코르디의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 작품은 완성 즉시 리코르디 출판사에서 이루어져 베르디는 물론 출판에 관계된 여러 인물들은 항상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리코르디 출판사야말로 음악가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로신이나 베르디는 바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리코르디 출판사는 그들의 예술을 이해하고 후원하면서 단순한 출판이 아닌 편집자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르디는 오페라의 제왕으로 당당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하고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다. 그의 작품에는 강렬한 리듬의 힘이 넘치고 등장인물의 개성이 뚜렷하게 살아있다. 그는 항상 인간의 목소리야말로 음악 표현의 중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명성은 밀라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다. 베네치아, 나폴리,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한꺼번에 휩쓸어버린 것이다.
힘으로도 이룰 수 없던 통일은 그의 아름다운 음악에 의해 단숨에 조국 이탈리아를 하나로 뭉쳐놓았다. One who has no true love, my destiny is clear. Oh, we hail the joy of night, Jesus dancing and singing and love. We hail the joy of the morning light, we'll find our way wherever we are. 베로나의 원형극장, 로마 시대에 세워져서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유적이지만 그 엄청난 규모는 바로 아이다와 같은 대작을 공연하기에 걸맞는 곳이다. 무대 장치를 할 때마다 기중기까지 동원되는 이 대형 야외 공연장이야말로 베르디를 위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베르디는 또한 여기 베로나의 원형극장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준다. 시즌이 시작되면 베르디의 아이다 공연을 구경하러 수만 명의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자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베르디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전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론꼴레 부근 산타가타는 베르디가 말년을 보낸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는 이곳 산타가타에 베르디 농장을 짓고 항상 풍성한 대지의 흙냄새를 맡으면서 휴식을 취했다. 한때는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민족주의자로 사회운동가로 자신을 불태웠지만 자신은 항상 음악가이자 농민의 아들일 뿐이라고 내세웠다.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던 베르디는 공연 수익금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곤 했다. 또 고향 부근의 마을 빌라노바에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자선병원을 세웠다. 그의 음악적 영감이 마르지 않고 늘상 풍성하게 샘솟았던 것처럼 거장 베르디의 뜨거운 인간의 역시 마를 줄을 몰랐다. 노년의 고독한 음악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이 양로원은 휴식의 집으로 불립니다. 이것도 역시 베르디가 베푼 사랑의 실천인 셈이다. 방 안에 들어서면 베르디의 사진이나 방의 주인이 젊은 시절에 출연했던 오페라 공연 화보가 벽면 가득하다. 항상 베르디의 음덕에 감사하고 그 음악성이나 인간적 면모를 기억하고 싶어서죠. 베르디의 생애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박의 정신이 한데 어울려서 그의 웅장한 오페라 작품 속에 흘러넘치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의 3대 문호로 꼽히는 만조니와 죽는 날까지 깊은 우정과 교류를 지속시켰다. 위대한 음악가와 작가가 나누었던 우정은 죽어서까지 이 길목에서 만나 악수를 하듯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 만조니가 죽었을 때 베르디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진혼 미사에 쓸 레퀴엠을 작곡했다. 영옥에 이 무정한 친구여, 자네만 먼저 천상의 휴식을 누리려나 나도 데려가 자네 곁에 쉬게 해주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진원곡 레퀴엠의 분위기는 그의 음울한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여든여덟. 마침내 하늘은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한다. 1901년 1월 21일 아침, 여행 중에 묵었던 밀라노 호텔의 한 객실에서 거장 베르디는 외투를 걸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다. 그로부터 엿새 후 베르디는 숨을 거둔다. 내 장례식엔 두 사람의 신부 그리고 두 자루의 촛불만 밝혀주시오.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다. 하지만 거장 베르디의 죽음은
이탈리아 국민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고 그의 장례식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다. 그의 죽음은 자신이 이름 붙인 대로 영원한 휴식의 집 카사디 리포소에 묻혔다. 여생의 반려자였던 두 번째 여인 주데피나 곁에 나란히 누운 베르디. 그의 출발은 가난하고 불운했지만 그가 걸어온 여정은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었다. 풍성한 음악적 결실과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베르디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뚜렷한 발자국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26편의 오페라 걸작들이다. 그의 비문은 추도서에 쓰여진 것처럼 기나긴 인생 여정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 모두를 위해 울었고 모두를 사랑했노라. 그의 무덤 뒤편으로는 지는 햇살조차 이탈리아인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